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업자들의 규제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들이 이 가이드라인 적용을 공조하기로 하면서 가상화폐 제도권 진입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무분별하게 난립했던 거래소는 정리가 되고 또 투자자를 보호하는 시스템 체계가 구축되는 등 이제 건전한 생태계가 갖춰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번 FATF의 총회에서 나왔던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쉽게는 페데프라고 부르는데 이 페데프는 지난주에 총회를 열었고 이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업소,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거래소겠죠. 이 거래소에 대한 국제 기준과 공개 성명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좀 기존 금융권에 준하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우고 또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록해야 된다는 이 권고안을 그동안 사실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는데 이 권고안을 확정을 지었고요. 예. 이 기존 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에 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었지만 사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논의가 오랫동안 되어 왔던 만큼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수준이었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조항들 중에서 세 가지를 좀 크게 특징을 꼽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거래소가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가상화폐를 사실 어떤 독립업종이나 산업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고 등록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이 만약에 이를 진행하게 된다면 지금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가 있는 거래소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거래소만 당국에서 아무래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거래소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 개 거래소, 빗썸, 업비트, 코인이나 코빅 이 네 곳이고요. 이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거래소들은 미신고된 거래소들은 문을 닫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로는 거래소가 고객 확인 의무, 의심 거래 보고 등을 금융사 수준으로 직접 이행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자금 세탁 방지 의무는 거래소가 아니라 은행이 하고 있었는데요.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서 은행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굉장히 어색한 구조였습니다. 이 때문에 거래소 안에서 일어나는 이상 거래가 감지되면 거래소가 이를 은행에 보고하기도 전에 은행이 그냥 바로 닫아버리는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투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투자가 안 되는데 이런 경우들 많으셨을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거래소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 감독하게 됩니다. 이 당국은 제대로 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허가하고 신고했던 것들을 취소, 제한,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특히 좀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요. 가상화폐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기록하는 여행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이 여행 규정은 금융사나 은행들이 다 지키고 있는 건데요. 거래소가 가상화폐를 보내는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의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고 당국이 그들의 정보를 달라라고 요구를 했을 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특성상 받는 사람 정보를 미리 기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구현이 불가능하다라고 업계에서는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방금 정리해줬던 내용들이 어쨌거나 권고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효력은 없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안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실 페데프 권고 사항은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닌데요. 이 권고 문제는 이 페데프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37개 국가인데 대부분 금융적으로는 어느 정도 선진국들입니다. 이 권고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이 나라들 간의 블랙리스트로 오르게 되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데프에 가입된 국가는 미국이나 일본, 우리나라와 같은 37개 국가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권고안을 지키지 않은 금융사들이 이 페데프를 통해서 27조 원의 페널티를 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예. 국내 시중은행의 뉴욕 지점들이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강화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또 준법 감사의 어떤 시스템을 뉴욕으로 옮기는 것과 같은 행보가 사실 이것과 같은 맥락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이 페데프가 힘을 갖게 된 거는 9.11 테러 이후였습니다. 이 테러 자금으로 자금 조달이 되는 것들을 방제해야 된다라는 글로벌 공조가 있었던 거고 사실 이것도 이 글로벌 공조가 가상화폐 이코노미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또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이 페데프 가이드라인을 국제
표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페데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오는 28, 29일,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에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1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두고 내년 6월부터는 각국의 이 규제안 이행 실태를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뭐 벌금도 벌금이겠으나 전 세계 각국에서 이제 가상화폐,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이게 슬슬 제도권으로 들여오는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때는 중국도 그랬었고 하다 보니 좀 우리도 그 시류는 같이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례들 어느 국가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가상화폐 거래액에 뭐 1, 2위를 다투고 있는 미국과 일본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더 많을 때가 있었지만 예. 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는 이 ICO를 기존 증권 발행과 상장, IPO와 같은 차원에서 규율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배당이나 투자 계약 등 증권의 성격을 가진 시큐리티 토큰 같은 경우는 연방증권법에 따라서 규제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증권형 토큰 발행, STO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SC가 직접 SC에 등록된 프로젝트를 홈페이지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했고요. 내년부터는 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예. 또 암호화폐 규정 그리고 거래 규칙을 담은 개정안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사실 이 같은 가상화폐 이코노미, 즉 뭐 크립토 커런시를 에 대한 어떤 글로벌 어떤 국제의 공조는 결국에는 기존의 금융법, 기존의 가이드라인으로 가상화폐 이코노미를 끌어들이겠다라는 의도로 이제 해석이 좀 되는데요. 예. 이 크립토커런시만을 위한 뭐 가이드라인이나 법을 만드는 건 너무 사실 오래 걸리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법안에 새로운 뭐 산업이 너네가 맞추라 이런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동안 뭐 글로벌 금융의 역사가 엄청나게 긴데 크립토커런시 해봤자 10년 정도 안 바뀌니까 아무래도 네. 이 안으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들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국내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가상화폐 제도권 도입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우리나라는 지금 올스톱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금융당국과 국회도 법적인 기준을 만들려고는 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 파행으로 인해서 사실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예.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좀 계류돼 있습니다. 이 특근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상화폐 취급 업소의 정의와 신고 의무 부과 등을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요. 미신고 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또 은행이 거래소의 신고 의무를 확인하고 고객과 거래소 자산 분리해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페데프의 권고안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 공전이 좀 장기화가 되면서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위에서는 사실 이제 곧 만료가 될 작년에 이제 내놨던 가이드라인을 1년 연장할 예정입니다. 이 특근법 개정안 빠른 시일 내에 법제화되기는 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권고안에 대해서 업계 반응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 특근법 뭐 특별히 더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특근법에 대한 업데이트는 뭐 사실 페데프 권고안이 예전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예. 뭐 어느 정도는 개정안에 전부 다 반영이 됐다라는 것이 뭐 국회와 또 금융위의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이 당국은 특근법이 계류돼 있는데 이를 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어제도 이야기를 들었고요. 네. 업계는 반응이 조금씩은 갈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결국에는 건전한 거래소만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기술력, 뭐 자본력, 시스템을 갖춘 거래소만 살아남을 거고 나머지는 정리가 되지 않겠냐는 거였고요. 지금 뭐 업계의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거래소가 뭐 400여 개가 난립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예. 사실 이곳들 중에서는 만든 지 몇 달 만에 펌핑, 덤핑 이런 식으로 투기를 끌어올리고 사라지는 거래소들이 아마 수없이 많을 건데요.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고요. 한편 좀 문제가 혹시 이슈가 되는 것들은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록체인 기술상으로는 송수신자 정보를 이 코인 안에 담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거래소들 차원에서 이 송수신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글로벌하게 만들어진 수천 개 혹은 수만 개의 거래소들이 서로 이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예. 이 공조가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게 된다면 은행의 스위프트만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냐. 그건 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논란들이 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혜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